지금은 전혀 예상치 않은 재난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이른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은 저희 KBC가 준비한 신개념 재난 방송입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재산, 심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물론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까지 찾아가겠습니다. TV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지역의 한계, 편성의 한계, 정보의 한계를 뛰어넘는 재난 현장 리포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도움 말씀 주실 광주대학교 방재안전학과 송창영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방송은 KBC 광주방송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교통 안전 관련한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두 가지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굉장히 광주광역시의 안전상의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 문제는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이 당초에 지금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 또 예산상의 문제, 공법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지금 당초에 2026년도에 준공이 되게 돼 있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더 지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또 두 번째 이슈는 지금 지산 IC 문제입니다. 지산 IC가 당초에 작년 11월 15일 날 개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도 지금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개통을 못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광주 시민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그 안전상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밀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까지 이어오는 교통안전의 현안이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소홀하게 다룰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공사 예산 부족으로 개통 지연이 거의 기정사실화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문제부터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난 2019년 첫 삽을 뜬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청부터 광주역에 이르는 17km 구간, 광주역부터 첨단지구를 거쳐 시청에 이르는 20km 구간, 백운광장부터 효촌역에 이르는 4.8km 지선 구간, 총 3단계로 나뉘어 건설 중인데요. 하지만 지난 29일 민선 8기 인수위에서 2023년 개통 예정이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공사 기간 내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공사 지연 기간은 3년에서 5년. 3단계의 경우는 사업비 2,200억 원 중 확보한 예산이 5억 원에 불과해 공사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인수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9년 6월 토목공사를 발주할 때부터 이미 54개월가량 개통이 지연될 것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문제가 오히려 커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저희들 생각이 됐어요. 1단계 이제 조사 처리하고 그때 하자고 얘기가 됐었는데 사실은 인가 출발인데 벌써 그렇게 한다면 2단계 조사비 해밀하고 그때 발표한 거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공기 연장한다 그러면 협의에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상보다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극심한 교통정체,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여기 2층이라 엄청 시끄러워요. 그런 소음 문제도 있고 하여튼 교통 체증이 여기 한번 저 로터리를 가려고 하면은 그 빠져나가려고 하면 한 신호를 3번 정도는 거쳐야 돼.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 왜? 저러고 공사를 하고 있어 보니까 공사하는 팀들이 또 주차할 곳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근 여기다가 다 주차를 해놔 보니까 바람 불고 그럴 때는 먼지도 엄청 날리기도 하고요. 이 밖에 수시로 청소를 해도 안 될 정도예요. 앞으로 남은 공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는데요. 철도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이 공사 시작부터 문제가 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의 중요성과 뭐 이런 이
규모나 기간에 비해서 좀 준비 기간이 좀 미흡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이 일련의 문제가 우리 광주광역시가 수기와 투명성이 없다. 이게 지금 2002년도에 승인이 당초에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7년 동안 지리하게 이걸 2호선을 할 거냐 말 거냐, 노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공법을 높은 곳으로 할 것이냐, 저심도로 할 거냐, 이게 수차례 논쟁만 하다가 17년이 지나가지고 어찌됐건 2019년 10월 달에 착공을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수기가 되어야 되는데 수기가 없이 관계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이라든가 수십 차례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적법한 설계 공법과 시공 공법을 해도 현장에서 도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수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지금 공사가 지금 3년에서 5년 정도 지연이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고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다라고 했다가 이번에 인수위 과정에서 이제 이게 나타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일련의 행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이 신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인데 사실 1호선과는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림선 경전철과 동일한 고무 차륜 및 무인 운전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요. 또 저심도 공법과 일량 일편성을 채택했습니다. 이런 방식들이 효용성과 안정성이 좀 충분히 검토가 됐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일반적인 그 지하철 공사는 보통 15m에서 25m로 이렇게 굴착을 하는데 네. 우리 광주광역시의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는 저심도입니다. 그래서 한 5m에서 7m 정도만 굴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공사 기간도 단축이 되고 공사 비용도 절감이 되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전 세계적으로 하지 않고 또 국내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광주광역시가 최초로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왜 그랬을까요?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관계 전문가들과 외국 사례라든가 해외 사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시공에 반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러한 노력이 너무 부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 많은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공사가 예정된 기간보다 3년 이상이나 연장이 되다 보면 시민들 불편이나 안전성의 문제는 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 공사 현장 인근에서는 마을의 주택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저희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취재 리포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규석 리포터. 네, 저는 현재 광주 동구 산수동의 한 주택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은 옆쪽에 보이는 도시철도 2호선 현장과 바로 가까이 맞닿아 있는 주택가인데요. 주민들은 공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진동과 분진,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소음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직접 주택 안쪽으로 입장을 해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은 밑에 있는 이 깨진 바닥, 그리고 매벽도 이렇게 균열이 많이 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새로 만들어진 지지대까지 보이는 모습인데요. 혹시나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에 이렇게 지지대를 설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단을 타고 2층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바로 균열이 보이는 이 외벽입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깨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혹시나 더 깨지지 않을까 하는 모습에 이렇게 쇠를 박아놓은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피해들을 생생하게 한번 들어보기 위해서 주민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택가의 주민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여러 가지 피해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올라왔는데요. 창틀도 뒤틀린 모습이 보이고 창문도 제대로 닫혀지 않는 모습,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멘트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다양한 피해들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앞 담이 무너지고요. 여기 부속 건물인 그 올라가는 계단이나 화장실, 연탄광 모두 이 창고들이 전부 다 그 위에 슬라브가 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지금
고쳐진다고는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계속 미루고 있는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처참한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혹시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요? 이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이 소음이 많아요. 잠을 못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빨리 공사가 마무리돼서 이 장사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이상하게 인도를 막 그냥 우으로 계단을 쌓아버리고 그런 게 사람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장사가 되지 않는데 빨리 좀 조속히 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상황이 어서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상책도 마련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시면 뒤쪽에 바로 공터가 보입니다. 이 공터는 최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주택가가 마련돼 있던 곳인데요. 안전진단에서 즉각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2등급 판정을 받으면서 현재는 즉시 철거된 상태입니다. 광주시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주택을 철거하고 또 피해를 보상하기로 약속한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직접 전문가분 광주시 경실련 오주섭 사무처장님을 만나서 지하철 공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공사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싸늘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네, 사업비가 증가하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당초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국제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광주시와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협상을 벌일 건데요. 이제 돌이켜보면 2018년도 공론화 당시에 광주시는 2조 2천억 원이면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시민대책위는 3조 원이 넘게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기획재정부에 3조 1,500억 원의 예산을 재신청을 했으니까 시민대책위의 주장이 타당했다 이렇게 보여지죠. 이 절도도 2호선 사업은 국비가 60% 그리고 광주시 재정이 40%가 투입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에 광주시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크죠. 네, 말씀해주신 공론화 단계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상이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될지 여러 이야기를 미리 나눠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또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네, 강기정 시장께서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선 8기가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민선 7기를 탓하지 말고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 증가로 인한 공사기가 연장이 돼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시민들께서 광주시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2호선의 실태가 어떤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기간이 연장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개통 지연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산수동에서 취재 리포터 이규석이었습니다. 정말 이 날것의 현장 그대로를 보니까 네. 정말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관련해서 최근에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SNS에 자신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시운전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여러 공사를 병행하면 개통 시기를 크게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남겼는데요. 사실 공사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네.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건 그만큼 안전성에 좀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원래 안전하려면 충분한 공사 기간이 필요하고 또 안전하려면 충분한 비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 최근에도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그런 교훈을 찾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뭐 때문에 붕괴된 겁니까? 결국은 원가 절감하려고 무리한 공법을 채택해서 붕괴된 거고 네. 하정동 현대 아이파크 뭐 때문에 역시 붕괴된 겁니까? 빨리빨리 이게 한 2달 정도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 공사 2달을 따라잡으려다가 지금 무리하게 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국내에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2013년도에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북한대교와 남항대교를 연결하는 접속도로를 공사하다가
공사 착공 시기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착공을 늦어진 거예요. 네. 결국은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사를 하다가 4명이 사망을 했거든요. 이런 사례는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좋지 않은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대형 SOC 사업에서도 좀 좋은 사례들도 있잖아요. 좀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시죠. 대형 SOC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네. 그게 뭐냐? 바로 관계 전문가들과 수기를 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적의 공법을 우리가 초이스하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언제죠? 우리 4차선 우리 사페 터널이라고 있습니다. 네. 사페산 터널. 이 사페산 터널이 우리나라에서 4차로 터널 중에서 가장 긴 4km 터널인데 이거 역시 초창기에 공사가 지연이 됐었어요. 그런데 관계 전문가들을 최대한 이왕 늦은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관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화약의 폭발 방법은 어떻게 하고 굴착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공사 기간 단축하기 위해서 또 그런 공사 기간 단축하다가 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컴퓨터 어떤 계측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관계 전문가들 수기를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 공사를 공기 단축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결국은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공무원들은 행정하신 분들이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전문가들을 최대한 TF팀으로 만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을 해서 최적의 공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잘 참고를 해서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는 현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안전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지산 IC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민선 8기가 지산 IC의 폐쇄를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광주 두암지구 일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부터 5년간 77억 원을 들여 건설한 지산 IC. 하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개통도 하지 못한 채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산 IC 진출로는 우측 진출로를 이용하는 일반적인 도로와는 달리 추월 차로로 인식된 1차로를 통해 진출하는 생소한 구조로 급정거와 추돌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국토교통부 규정상 터널과 진출로 사이 680m의 이격거리가 필요하지만 지산 IC의 경우 70m에 불과해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구조, 시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로가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당초 도로 설계는 일반적인 우측 진출로였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차량 소음과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민원을 넣자 2019년 광주시에서는 설계 변경을 진행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안전성의 이유로 반대했지만 광주시의 계속된 강행으로 결국 지난해 7월 좌측 진출로로 완공됐습니다. 하지만 개통을 앞두고 진행한 현장 점검에서 또다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자 수차례 개통을 연기했고 지난 7일 민선 8기 인수위가 진출로 폐쇄를 제안하면서 사실상 폐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광주 시민들이 떠안게 됐는데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놓고 개통을 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돈이 처음에 들더라도 이쪽에 땅을 좀 구입해갖고 2차선에서 나가게끔 해야지. 이거 해놓으면 못하냐고. 아예 빼지를 말아야죠. 처음부터. 이거 돈 들이고 이거 뭐예요? 나라 세금 들이고. 77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들였지만 개통도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한 지산 IC 진출로. 안전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한 배경을 명백히 밝혀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공이 됐고 결국 왼쪽으로 진출로가 이렇게 완공이 됐는데요. 참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그야말로 옛날 선비들이 안방에서 글을 읽으면서도 쌀인문밖에 한방 눈이 내리는 소리도 듣는다는 자세로 남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한자로 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잘 들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것을 강행했다.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근 그 공사 현장에 인근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안전을 최선으로 생각했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그럼 추월차로고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지산 IC가 지산 터널 같은 경우는 광주 지금 그 영상에도 나오지만 네. 광주 전남에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은 것이 지산 터널이고 네. 전국에서도 11번째로 위험한 터널이 여기입니다. 그 터널 나오자마자 저렇게 지산 IC를 만들었다. 그것도 1차로 추월차로에서 갑자기 저 그림 영상 보시다시피 갑자기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자, 지금도 끼어들기 하기에는 1차로의 차가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끼어들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이 보이고 문제는 있습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다음 이제 운전자들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지산 IC 진출로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2차로나 3차로 있다가 1차로로 끼어들기를 해서 지산 IC로 빠져나가기 지금 굉장히 여기 어려운 보시면 상황이죠. 이제 터널에서 막 나오자마자 지금 들어간 나들목으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저게 제일 큰 문제가 원래는 규정상 국토부 규정상 680m 조금 더 진행하다가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저렇게 하다 보면은 재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네거티브 어프로치거든요. 저희들이 네. 무슨 얘기냐면 불안전하고 미흡한 것을 찾아가지고 안전을 도모하자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안전하고 미흡한 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저런 발상 자체가 재난안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적인 운전자여도 이게 일반 시민들도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산 터널 자체가 또 사고가 광주 전남에선 가장 네. 많은 터널 중에 하나고요. 네.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전보다는 이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인 논리를 따져서 이렇게 좀 위험한 도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안전하려면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라든가 이런 이해타산을 떠나서 안전만 바라보고 우리 용비어 청가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이 아니 몇세. 안전에 대한 원칙은 공고히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이 흔들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실제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저희가 이 현장에 취재 리포터가 나가 있습니다. 현장에 한웅희 리포터 나가 있습니다. 한웅희 리포터. 네, 저는 지금 터널과 터널 사이에 조성된 지산 IC 진출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안전 문제로 차량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전성 문제를 이유로 이렇게 차량이 들어갈 수 없게 바리케이드로 길을 막아둔 상태입니다. 실제로 바로 옆 도로를 보시면 1차선을 운행하는 차들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운전자가 이 진출로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저렇게 빠르게 달리고 있는 차들 사이로 차선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 참여자치 21 조선익 공동대표 나오셨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터널에서 나오자마자 1차선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위험한 도로를 처음 봤는데 이렇게 위험한 도로가 탄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일단 터널과 터널 사이라는 이유도 있어서 위험하겠지만 두암지구 IC와 중심사로 가는 방향에 IC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km에서 4km 사이에 IC가 다시 생긴 거고요. 그리고 IC의 양쪽을 보시면 상가시설이 많이 있거나 또는 주거시설이 되게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IC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을 한데 결론적으로 IC를 만들 필요성이 없는 지역에 IC를 내면서 지금 안전상의 문제로 개통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 겹쳐가지고 이 되게 실패한 행정의 하나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도로가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나요? 일단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에 지금 IC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한 이후에 보통 오른쪽으로 IC가 빠지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도 여기에 IC가 생긴다면 오른쪽으로 IC가 날 거라는 걸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던 상황일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설계가 된 이후에 주민들 공청을 해서 주민들 반대가 불보듯 뻔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 주민들의 반대 의견만 받아가지고 또 출구를 왼쪽으로 바꿨다는 것도 석연치 않은 행정 과정인 것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지산 IC가 최종적으로 폐쇄 결론이 난다면
그에 따른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설계 비용과 공사 비용에 대해서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1차적인 피해가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시설물을 원상 회복시키려면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방치를 하자니 또 이 시설물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제적 피해도 발생을 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 입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광주 시민들이 또 적정한 구간에 IC를 개통했다면 좀 더 순환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을 건데, 불필요한 부분에 IC 개통을 시도했기 때문에 또 교통을 순환도를 이용하는 그 교통자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렇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지자체와 관련 단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듣고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공청회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부분이 과거 공청회를 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결과를 반영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공청회를 좀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IC가 왜 여기에 필요한지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여기에 IC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이 폐쇄 여부를 떠나서 지금 설계 변경을 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곳 지산 IC는 77억이라는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아주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향후 지산 IC 활용 방안에 대해 아주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산 IC 진출로에서 취재 리포터 한웅이었습니다. 네, 뭐 저희가 이렇게 77억 원의 사업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77억을 이렇게 써서 지은 지산 나들목에서 저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단 지산 IC 존폐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혈세가 투입됐기 때문에 쉽게 폐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네. 폐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론을 보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은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 되어야 된다. 안전을 담보로 해서 어떤 행정을 했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광주광역시가 지금 사실은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행정에서 신뢰를 구축하려면 이번은 지금 이런 결정의 일련에 왜 이러한 배경이 생겼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을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해서 재난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 읽고 외양간을 확실히 거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가 서 잃으면 그냥 서 잃은 것만 가지고 뉴스화하고 문제하고 나서 그것을 제도화해서 다시는 서 읽고 외양간을 확실히 거치는 것에 시스템화하고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시민 거버넌스들이 그런 것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시스템화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계속된 반복된 재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 이 지산 IC 관련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다뤄졌냐면 네. 지난 광주시장 선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토론에서 이어졌었는데요. 네. 강기정 현 광주시장과 전 광주시장인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지산 IC의 폐쇄 여부를 두고 정말 격렬하게 토론을 펼쳤습니다. 먼저 강기정 후보가 당시 후보였죠. 4곳뿐이다. 네. 비슷한 구조를 가진 도로가 4곳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용섭 전 광주시장은 20여 곳 이상이다. 굉장히 같은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저는 재난안전 한 사람으로서 참 어이가 없다. 저게 지금 재난안전은 네거티브 어프로치다라고 했잖아요. 뭔가 불안전하고 미흡한 곳에서 항상 재난이 생기는 거예요. 광주 시민 입장이나 저나 재난안전 전문가 입장에서는 4곳이냐 20곳이냐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네. 4곳 20곳이어도 단 한 곳이어도 그런 것이 위험하다면 안 했어야죠. 그렇죠. 지금 무슨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 뭐 4곳인지 20곳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산 IC가 위험하다면 실제로 좀 막았어야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세상에 재난안전이 빈도 아닙니까? 지금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여수산단이라든가 광주광역시 통틀어서 광주에서 제일 많은 사고가 나는 곳이 어디였어요? 지산터널 아니었습니까? 네. 그 나오자마자 IC를 거기도 우리가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그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3차로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추월 차로인 1차소에서 갑자기 빠져나간다는 이 설계 자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지산 IC의 좀 건립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현 시장과 전 시장이 각각 좀 다른 자료를 이렇게 보고 주장을 네. 펼치는 것 자체부터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시작해서 시민들에게 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뢰성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광주광역시의 두 가지 교통 안전 현안을 저희가 점검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두 가지 모두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우리 포에니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118년 동안 절대 제국인 그 카르타고와 신생 조그마한 로마가 싸워가지고 결국은 로마가 이긴 이유가 뭐였습니까? 카르타고는 실패한 장수를 그냥 광장에서 처형을 시켰지만 로마는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실패한 사례를 공부를 해서 선주가 이긴 거 아닙니까? 결국은 저는 광주광역시의 일련의 이런 안전사고에서 교훈이나 모티브를 찾아가지고 시스템화 해가지고 다시는 광주가 최고의 안전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았던 것도 있고요. 네. 또 졸속 행정으로 처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경제성이나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서 시민들의 안전은 좀 후순위에서 고려가 됐다는 점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요, 저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포에니 전쟁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요거 원인 규명해서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책임자 처벌까지 해서 시스템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런 안전 문제가 이미 발생을 했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제일 문제는 공직자들이 저는요, 재난안전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는 중앙부처의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시장님도 아니고 국장님도 아니고 과장님도 아니고 그 태풍, 홍수, 지진을 작년에 그 재작년에 경험해 봤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관련 전문가들의 그러한 전문 지식을 행정하신 분들이 최대한 가지고 와서 브레인스토밍해서 자꾸 얘기하지만 숙지를 했어야 되고, 투명한 행정,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원인을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시민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관계 전문가들하고 예산이 잘못됐으면 예산을 부족한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야 돼. 왜 감춥니까 이거를?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고, 신뢰는 모든 것을 오픈하는 것에서부터 명명백백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좀 잘못을 인정하고 실패 사례들을 좀 밑거름 삼아서 네. 다음엔 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답변 감사하고요. 최근에 이 한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일부에는 대선 시기 또 확동과 화정동 참사를 겪으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은 민주당을 비판했고요. 지역민의 안전에 달린 현안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지역 정치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참 우리들이 위임한 권력이 정말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잘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의 감시와 또 이 견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생방송 현장 리포트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도 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